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전이 기가 막힌 사연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재혼한 남편과 고양이 2마리를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냥이맘입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커피 한잔 하면서 유튜브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며 같이 울고 웃으며 공감하는 이 시간이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특히 못된 시어머니와 철없는 남편에게 참교육을 시키는 똑똑하고 야무진 분들 이야기에 큰 박수를 치면서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저도 한때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폭언에 엄청 시달렸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깨끗하게 헤어지고 보란듯이 잘 살고 있지만요. 이 채널에서 소개해주시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제 이야기도 한번 보내볼까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더 행복하게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무녀 동남 외동딸로 태어나 감사하게도 온실 속 화초처럼 공주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하얗고 볼살이 오동통 복스럽게 생겼다고 별명이 인간 복숭아였어요.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 설리처럼 예쁜 얼굴은 아니고 루시리우처럼 못난이 동양 인형에 가까웠지만 피부가 좋고 하얘서 그런지 못생겼다는 말 대신 귀엽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역회사를 크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정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엄마는 매주 무료 급식센터에 나가 봉사를 하셨는데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따스한 분이셨어요. 아빠도 라이온스 클럽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한 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후원도 하셨어요. 이런 부모님이 저는 항상 자랑스러웠고 존경했으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도 부모님처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의 맨 끝 주택에 살았는데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에 미니 풀장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놀았던 추억이 있어요. 저는 풍족한 환경 때문에 구김살 하나 없는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사실 살면서 학교 성적 외에 크게 고민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와 함께 새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도 그냥 마네킹이 입고 있는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가져왔고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살 때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들면 그냥 집어들면 됐으니까요. 학교 성적도 과목별로 유능한 과외 선생님들이 계셔서 4년제 대학교에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아빠는 저에게 하늘색 미니 쿠퍼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집 차고에 마침 남는 자리에 맞춰서 구했는데 우리 딸 마음에 드니? 당연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 고맙습니다, 아빠. 아빠 최고. 우리 딸 축하해. 내일부터 운전학원 등록해야겠네. 입시에서 벗어난 해방감 때문인지 대학 생활은 마냥 신나고 즐거웠어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았던 것 같네요. 그 와중에도 밥은 꼭 제가 먼저 샀습니다. 왜냐면 평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엄마는 밥정으로 산다고 생각해. 밥을 같이 먹으면서 맺은 관계는 정말 오래 가거든. 너도 만일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상대가 부담되는 밥을 사고 친한 사람에겐 편한 밥을 사주렴. 밥을 사려면 네가 열심히 일해야 하고 밥을 사다 보면 안 사는 것보다 좋은 점이 더 많아. 엄마의 말씀을 실천한 덕분에 저는 후배들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불릴 정도였죠. 후배들에게 이왕 사주는 거 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정도로 거하게 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운동하는 호텔 회원권으로 후배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씩 만난 외식을 하곤 했어요. 우와, 누나 덕분에 살면서 처음으로 소고기 스테이크 먹어요. 킹왕짱 맛있어요. 저도 선배 덕분에 호텔 뷔페 처음 와봤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제 행동을 철없는 부잣집 외동딸의 사치스러운 소행이라고 생각한 선배들도 있었어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좋아했던 동아리 선배 B가 그랬죠. 동아리 선배 B는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체게바라 평전을 늘 끼고 다니고 방학마다 모터사이클 여행을 다닌 기인으로 유명했는데 하루는 저를 불러 나무라는 거예요. 후배님, 주변에는 최저 시급 받으며 알바비 모아서 그렇게 학비 내고 학식도 겨우 먹는 학우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후배님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전 그냥 후배들이랑 맛있는 밥 한 끼 먹는다 생각하고 또 기억에 남으면 좋으니까 호텔에 갔을 뿐인데 선배가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절 이렇게 혼내시다니. 선배가 절 미워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뿌잉 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선배는 당황해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저 후배님, 이렇게 울 일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저 이걸로 눈물 좀 닦아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린 사귀게 되었고 3년 넘게 만났지만 결국 헤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반대한 적도 없고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헤어지는 이유가 그놈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했어요. 헤어져. 널 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꼬인 건지 모르겠다. 너랑 있으면 자격지심이 생겨서 괴로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뭐든 고칠게. 넌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널 만날 때마다, 너희 집 갈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 나도 이러는 내가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선배한테 그 말 듣는 건 정말 지쳐. 그래, 헤어지자. 체게바라 선배와 헤어진 뒤 저는 오랫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저는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명문대를 졸업한 5급 공무원으로 제가 일하는 부서의 사무관이었어요. 젊고 똑똑한데 훈남이기까지 한 그 사람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잘 나가는 마담뚜들의 전화가 폭주해서 주말마다 선을 보고 다닌다는 소문에 여직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어요. 한 번은 부서 회식을 했는데 여직원 하나가 용감하게 사무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사무관님 이상형은 뭐예요? 적어도 내 아내는 이래야 한다. 이런 거 없으세요? 우와, 요즘 자주 듣는 질문이라 너무 식상하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물으니까 답은 해드려야죠. 저는 한 가지만 봐요. 제가 청렴한 공무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내조해 줄 수 있는 여자인가 아닌가. 우와, 엄청 심플한 것 같으면서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뇌물의 유혹에서 부패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줄 여자면 된다 이거죠. 복잡할 게 뭐 있어. 집안이 빵빵한 여자란 이야기 맞죠?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부서 윤혜진 씨가 딱이네. 예? 저요? 아니에요. 언니,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땡땡무역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요? 윤혜진 씨 보기보다 엄청 겸손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잔하죠. 사무관이 내미는 술을 받아 잔을 마주치려고 마시려는데 그날따라 다들 술에 취했는지 우리 둘이 러브샷을 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러브샷! 러브샷! 뭐예요? 왜들 이러세요? 선남선녀 대표로 러브샷! 러브샷! 그런다고 우리가 못할 줄 아나 봐요. 혜진 씨 뭐예요? 러브샷이 뭐가 어렵다고. 저는 몹시 부끄러웠지만 진지충이 되어 한창 무르익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못해서 사무관과 팔을 크로스해서 러브샷을 했는데 직원들이 야유를 보내며 2단계 러브샷을 하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팔을 목 뒤로 해서 껴안고 마시는 러브샷을 하게 됐어요.
괜찮아요. 우리 눈 질끈 감고 하죠. 그렇게 우린 얼떨결에 포옹을 한 채 러브샷을 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모두 꽐라가 된 상태로 회식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모두 집에 가고 사무관만 남아 있었어요. 사무관은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회식이라 저도 차를 가져오지 않았던 터라 사무관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였죠. 집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부서 사람들이 참 좋다, 앞으로 업무의 방향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느 순간 사무관이 많이 졸렸는지 제 어깨에 기대어 자는 게 아니겠어요. 내릴 때는 다 됐는데 어떡하지? 저는 조용히 사무관을 깨웠습니다. 사무관님. 내가 깜빡 잠들었네요. 미안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없나요? 네, 곤히 주무셨어요. 사무관님,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혜진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혜진 씨한테 기대가 아주 커요. 하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사무관의 손을 잡고 악수했어요. 손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제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후다닥 뛰어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쉬 잠들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사무관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고 자기 옆에 앉혀서 일을 시켰습니다. 어떨 땐 일부러 그러나 싶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업무를 지시해서 같이 야근을 할 때도 많았어요. 심지어 지역 출장에 해외 출장도 같이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 우리 사이는 상사와 부하 직원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잘생긴 명문대 출신의 5급 공무원을 남편감으로 데리고 왔다고 몹시 기뻐하셨어요. 그래, 자네 대학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모친과 여동생 셋이 산다고. 네, 아버님이 원양어선을 타셨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시며 저를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훌륭한 아들 뒤에는 훌륭한 모친이 계시는군. 자네도 아시다시피 우리 딸이 곱게만 자라서 할 줄 아는 게 없네. 그래도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니 안주인 노릇은 잘 할게야. 당치 않습니다. 혜진 씨가 얼마나 야무지게 일을 잘하는데요. 제가 오히려 결혼하고 집에 앉혀서 미안하고 아까운 입장입니다. 그런가? 그 녀석, 우리 집에서는 땡깡 부리는 강아지인데 밖에서는 그래도 사람 노릇은 하고 다니나 보네. 아버님, 저희 반드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입가에 굵은 팔자주름과 드센 광대뼈가 눈에 들어왔지만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계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상견례에서도 시어머니는 그다지 말이 없으셨기에 엄마는 시어머니가 온화하고 점잖은 것 같아서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보, 사부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 난 홀어머니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과묵하고 좋으시다. 우리 혜진이 복이 참 많아. 남편은 똑똑하고 시어머니는 얌전하고 좋은 분 같으니 나도 안심이야. 결혼 선물로 애들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해 줍시다. 어때요? 신혼집은 전세로 하고 애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자기 집 사는 재미를 주는 건 어때? 그것도 좋지만 우리 딸이 2년마다 집 옮길 걱정할까봐 싫어. 알았어. 내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 한번 알아볼게. 괜찮아, 엄마. 신혼집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엄마는 우리 딸이 콧구멍만한 집에서 사는 거 못 보겠어서 그래. 부모님은 저희에게 신혼집으로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해주셨고
거기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까지 수입품 풀세트로 해주셨습니다. 예물로는 시댁에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와 명품 가방을, 남편에게는 다이아 반지, 수입차 한 대와 롤렉스 시계를 해주셨어요. 생활비는 아빠 카드로 쓰고 남편 월급은 모아서 얼른 기반 잡으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에도 호화롭고 성대하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허례허식이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는 걸 알기에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집들이 때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오셔서 집을 마치 압수수색하듯이 샅샅이 둘러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휴, 뭐 별거 없구만. 엄청 으리으리할 줄 알았는데 되게 심플하다, 그지? 평수가 작아서 그런가? 헉, 이거 스타일러 아니에요? 엄마 이거 그거잖아. 드라이가 필요 없다는 그거. 우와, 여기서 처음 보네. 카스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일종의 옷 냉장고 같은 거야. 가격도 엄청 세. 아유, 참나. 옷을 왜 냉장고에 넣는냐? 어머니 옷도 지금 여기에 한번 넣어보세요. 코트나 패딩 살균도 된대요. 아유, 아니다, 됐다. 아유, 엄마야. 아유, 깜짝. 이건 뭐니? 집에 왜 고양이가 있어? 얘가 손님 왔다고 반가워서 났나 보네요. 루시라고 제가 키우던 고양이에요. 인사해야지, 루시야. 고양이를 안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켰는데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니 혼잣말을 중얼중얼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기관지도 안 좋은데. 아유,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아유, 궁시렁. 어머니 잘 안 들려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아유,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바깥 사돈께서 해주신 집인데 우리야 고맙지. 안 그랬음 요즘 전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 아니냐. 안 그래도 요즘 내가 방방곡 꼭 자랑하고 다니는 게 일이다. 우리 집에 복덩이 들어왔다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잘할게요. 제 발로 굴러온 복덩이 맞아요, 엄마. 처가에서 생활비 지원까지 해주는 집이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동기들하고 출발 전부터 다르다니까요. 얘들이 이제 겨우 신발끈 묶고 있는데 난 이미 결승점 가까이 다다른 거지. 하긴 평생 벌어 모아도 집도 못 사고 집을 산다 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나란 일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다니까요, 엄마. 그리고 특히 너 우리 혜진이한테 각별히 잘하라고. 알았냐? 애처가 나셨네. 오빠는 걱정도 팔자야.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너가 제일 걱정이다, 임마. 알았다고. 우리 집에 공주님 모시듯 할게. 이게 정말. 언니, 오빠 좀 말려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신우 허벅지를 꼬집으며 얼른 가서 도와줘 라고 하셨어요. 신우는 정말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해? 공주님은 좋겠다 하고 일어서서 왔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그대로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엄마 들었지? 우리 여기 손님으로 온 거야. 새언니 도와주면 어디가 탈이 난다니? 얼른 해. 둘이 투닥거리는 모습이 만담을 하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시댁 제사나 시어머니 생일이라 제가 시댁에 가더라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 하나 시키지 않으시고 늘 귀한 손님 대접을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맞는 첫 번째 시아버지 제사엔 꼭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리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장 보러 같이 가요. 제가 내일 모시러 갈게요. 언제가 좋으세요? 아니다. 민정이랑 같이 가면 되니까 너는 집에서 푹 쉬렴.
그럼 아가씨랑 제가 다녀올까요? 아유, 됐대도 우리 며느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 어떻게 그래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신우가 전화를 가로채서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불편해하잖아요. 그냥 엄마 말 들으면 안 돼요? 정 못하면 나중에 고구마전이나 같이 구워요. 아, 아가씨, 저 정말 할 수 있는데. 언니, 장은 우리가 보고 올게. 제삿날 와요. 그럼 과일이랑 고기, 생선은 제가 아는 단골집에 주문해서 택배로 보낼게요. 그래도 되겠죠? 좋아요. 그럼 우리 완전 땡큐죠.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제삿날 일찍 갈게요. 엄마가 언니 점심 먹고 오래요. 오후에 천천히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날 점심 무렵에 맞춰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음식을 다 장만한 뒤였어요. 고구마전은 제가 구우려고 했는데 왜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아유, 그러게. 승연이 퇴근하면 저녁에 같이 오라고 하니까 왜 벌써 왔노? 어머니, 뭐 제가 더 할 건 없나요? 냉장고 열어서 내가 만든 식혜 맛이나 좀 보렴. 정말 어머니. 언니, 우리나라 며느리 중에 제일 편한 사람인 거 알죠? 얘는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 시댁에서 귀빈 대접을 받던 시절은 제 몸은 더할 나위 없이 편했지만 마음은 100톤짜리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듯 불편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계절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아빠 카드를 결제하려는데 사용 정지가 된 거예요. 이상한 생각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얼른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벨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부모님 전화는 꺼져 있고 심호흡을 하고 부모님이 가 있을 만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막내 이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사업 불황기에 무리한 경영으로 회사 부도가 나서 집은 물론 예금이며 부동산이 압류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본 사이에 갑자기 늙고 초췌해지신 아버지와 피부가 까칠해진 어머니를 보고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들 이러고 있어? 울지 마.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엄마도. 윤혜진, 눈물 뚝.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 엄마 말이 맞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야. 사업하다 보면 부도를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지금 우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 해결 방법을 간과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얼른 집에 들어가렴. 엄마, 우리 집이라도 팔까? 그럼 좀 보탬이 될까? 무슨 말이야. 김서방이랑 시댁에는 우리 망한 거 절대 말하지 마. 왜? 우리가 힘이 안 돼? 걱정하시잖아. 괜한 걱정하실까봐 그래. 좋은 일도 아니고. 그래, 아빠가 얼른 방법을 강구할 테니 그때까지 모른 척 하렴. 알았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어딜 가도 단정한 옷차림에 잘 닦아서 빛나는 구두를 신고 다니던 신사 회장님이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무일푼에 쫓기는 빚쟁이 신세가 된 모습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받은 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이럴 때 남편하고 의논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걱정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 당부를 하시니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지난 몇 달 친정에 기대고 봤던 버릇이 들어서 경조사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 여고 동창 모임에서 동남아 여행을 가려는데 그 회비가 100만 원이면 된다는구나. 아유, 거참 내가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네. 옛날 같으면 내 어머니하고 바로 용돈을 입금시켰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야 할 때니까요. 차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은 못하고 어머니, 승현 씨한테 말해볼게요. 뭐? 그럼 말하라. 나란 일 하는 사람 부담되게.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승현 씨한테 말 안 한다고요. 어머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 지금 당장 아빠 엄마 생활비를 들여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 여행비 보탤 돈이 어디 있겠어요. 철없는 시누이도 손을 벌리긴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오늘 마사지 같이 가요. 아가씨, 저 이제 마사지 안 해요. 왜요? 매주 한 번 안 하면 어깨 결리고 아픈데. 사정이 있어서요. 아가씨, 전화 끊어요. 지금 제가 마사지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시계, 차, 집까지 모두 팔아서 아빠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 해도 남편 월급 정도면 둘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어느 주말 골프를 치러 나갔다가 돌아온 남편이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나 진짜 나 오늘 완전 개쪽팔렸잖아. 왜? 무슨 일 있었어? 골프 내기 줘서 결제하려고 하는데 사용정지 카드라고 해서 수중에 현금은 없지. 오늘 국장님도 계셨는데 내 이미지 완전 구겼어. 어떻게 된 거야? 장인어른 카드 왜 결제가 안 돼? 여보, 사실은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숟가락 젓가락도 못 챙길 판이야. 뭐? 그럼 진작에 이야기 좀 해주지. 당신 걱정할까봐 그랬지. 진작 알았으면 오늘 같은 개쪽은 안 팔렸을 거 아니야. 사람 등심만 드는 재주가 있어. 뭐? 우리 집이 망했다는 비보에도 아랑곳 없이 자기 체면 좀 상했다고 불같이 역정을 내는 남편을 보고 이래서 다들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가족이니까 이왕 알게 된 거 지금까지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당분간이라도 우리 집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아버님 자존심에 우리 집에 오려고 하시겠어? 그래도 막내 이모 집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 집이 더 마음 편하실 것 같은데. 남자 마음은 남자가 알지. 사위 보기 민망하실 거야. 그냥 거기 계시는 편이 나아. 오늘 아빠 등이 그렇게 굽어 보이긴 처음이야. 늘 큰 나무 같은 분이셨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회생불능이래? 나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큰일이야. 나 시집 보낸다고 돈도 많이 쓰시고 두 분 노후 준비해 놓은 것도 다 차압당했으니 어떡하지? 우리가 얼마라도 보태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여보, 나 오늘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스윗하던 남자는 어디 가고 완전히 개차반 남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신혼이라고 6시 퇴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칼같이 집에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과 회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무실 북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귀가 시간이 10시에서 12시로 12시에서 새벽 2시로 점점 늦어지더니 급기야 하루는 와이셔츠 킷에 빨간 립스틱을 묻히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하루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 이어지는 수상한 흔적들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 눈이 뒤집힌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여기 왜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는 건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아이 시끄러. 귀에 피나겠다. 뭐? 당신이 나라면 지금 조용할 수 있겠어? 요즘 정말 왜 그래?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아, 야근하고 회식하고 됐냐? 뭐? 자기 옛날엔 이러지 않았잖아. 내가 보고 싶어서 칼퇴하고 온다며. 그런데 지금은 맨날 술이야. 대체 뭐가 불만인데, 응? 아유, 피곤하다. 어딜 들어가? 얘기 좀 해. 오늘은 들어야겠어. 당신 뭐가 불만인지. 에이씨. 뭐? A씨?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그래, 욕했다. 어쩔래? 아이씨, 별 볼 일 없는 년이 말이 많아. 와, 남편의 욕설과 망언에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침실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잡았는데 웬걸 이번엔 남편이 A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손찌검을 했어요. 찰싸. 거센 뺨따구를 한 대 맞은 저는 질세라 온 힘을 다해 남편의 양 볼따구에 철썩철썩 불꽃사다구를 2대 날려주었어요. 이게 어디서.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스트레이트 주먹을 날렸어요. 저도 지지 않고 남편을 약올리듯 상체를 요리조리 흔들며 위빙으로 방어하고 남편의 복부에 핵주먹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복싱은 2팔이 아니라 2발로 하는 거야, 짜샤. 이 흉흉한 세상 호신술이라도 배워두면 좋지 않겠냐며 저에게 복싱과 유도를 가르쳐주신 우리 아빠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당신 옷에 립스틱 자국 한 번만 더 보이면 그땐 죽는 줄 알아. 하지만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아니었죠. 시위를 하듯 더 늦게 다니는 불량 남편이 됐어요.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돌변했습니다. 제사나 생일에도 부르지 않던 저를 매일같이 전화해서 불러댔습니다. 그저께는 김장한다고 부르고 어제는 이불 빨래 해야 한다고 부르고 오늘은 대청소한다고 저를 불러서 부려먹었어요. 원치 않는 공주 대접도 불편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신데렐라처럼 구박받는 것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온화한 표정의 가면을 벗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표독하고 비정한 시어머니의 민낯을 보여주셨죠. 제일 힘들었던 건 일보다 시어머니가 던지는 모욕이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하고 있으면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에휴, 잘 사던 사람이 나락가는 것도 한순간이네. 이래서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니까. 이러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나가질 않나. 콩나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켜서 제가 동네 슈퍼에 나갈 때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고 뜬금없이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예, 우리 아들 카드는 두고 가렴. 내가 현금으로 줄게. 왜요? 네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는지 혹시 아니? 네? 기가 차고 어이도 없어서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미역국에 케이크까지 사서 생일상을 차려들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더니 아휴, 부자가 망하면 3대는 간다던데. 엄마, 3대가 아니고 3년 아니야? 3대나 3년이나. 어떻게 된 게 1년도 못 가? 대체 돈을 어떻게 쏘댄 거야? 앞으로 어쩔 거냐고. 아휴, 우리 민정이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의사 사위 예물 예단은 어떻게 하냐고. 엄마 말하지 마. 나 자존심 상해. 잘 사는 집딸들은 성격도 좋다더니 정말 머릿속이 꽃밭인가? 자기 집 망했는데도 미안한 구석이 없어. 어머니, 제가 뭘 미안해야 하는데요. 친정이 가난하면 입 다물고 남편 말에 복종해야지. 어디서 토를 달아. 언니, 사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오빠 엄청 기죽어 살았어요. 엄마도 언니 눈치 엄청 보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신혼집 사준다는 생색은 다 내고 결국 명의는 자기 딸 앞으로 했잖아. 공동 명의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경우라니?
엄마, 고양이도 있잖아. 아, 그래, 맞다. 아휴, 우리 아들 기관지 나쁜 거 알지? 그런데 고양이를 부득불 키워? 아휴, 이제 승현이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사료값은 누가 대니? 어머니, 사료값 얼마 안 들어요. 그거 제가 계산해요. 그럼 우리 아들 기관지는 어떡할 건데? 우리 아들 병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 엄마 냅둬. 야, 근데 없는 집 딸내미인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남편과 시댁 사람들 단체로 미쳤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친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러다 화병에 노이로제에 우울증까지 걸리겠다 싶어 이 일들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에게 좀 참고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의 화목이야.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니? 남편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네가 내조를 좀 해. 아, 모르겠어. 남편이 남의 편이란 건 확실해. 지금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겨우 1년 살았는데 내 마음을 칼같이 알아줬으면 하는 건 욕심이지. 서로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남편이 내 편이 될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우리 딸처럼 예쁜 인간 복숭아가 어디 있다고. 엄마,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괜찮아. 아빠가 지금 엄청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다 잘 될 거니까 우리 딸도 힘내. 응, 다 잘 될 거야. 아참, 사돈댁에 좋은 녹용하고 인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좀 갖다 드려. 아, 엄마, 형편도 안 좋은데. 으이그, 엄마 무시하는 거야, 우리 딸?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네요. 엄마 고마워. 그래도 엄마가 생각이 있어 그러는 걸 테니 저는 엄마 말에 순응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녹용과 인삼을 시댁에 택배를 보냈는데요. 택배를 받자마자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너 당장 집으로 좀 오너라.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불이 나게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엄마가 준 선물들을 하나같이 갈갈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왔니? 이 꼴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불렀다. 냉정한 말투,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시모의 태도가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저희 엄마가 어머님 드시라고 어렵게 보내신 건데. 어쩌라고? 내가 이딴 거 먹고 싶다고 했니? 아,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하나에 48,000원밖에 안 하더만. 아이고, 100만원짜리도 아니고 이딴 싸구려를 내가 먹어야 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고 기가 차서 나오는 눈물도 도로 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드시지 마세요. 안 드시면 되잖아요. 그거 우리 엄마가 정말 어렵게 선물한 건데.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아이고, 아유, 뒷골이야. 아우, 내 전현 저럴 줄 알았다. 너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는 쓰레기야. 나가라고! 라며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을 꺼내 뿌리며 저를 시댁에서 내쫓았습니다. 저는 머리에 하얗게 앉은 소금을 털어내며 더 이상 참으면 바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구청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챙겨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주망태가 되어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왔더라고요. 남편 면전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날 기만하고 배신하는 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여기 사인해. 아이 뭐야 이게.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이혼 서류? 그럼 알았어. 내 사인해 줄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신 만나지 말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나가. 안 나가? 여기 내 집이야. 근데 그래도 짐을 싸서 나가. 내가 다 싸놨어. 저 캐리어 하나면 되더라. 너가 이 집에 보탠 게 하나도 없어서 말이야. 저거 들고 당장 꺼져. 남편을 내쫓은 뒤 저는 막내 이모 댁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식당에서 그릇을 닦더라도 혹은 편의점에서 일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몰래 한식 뷔페에서 설거지 알바를 뛰었어요. 매일 점심과 저녁에 걸쳐 바짝 고생하면 되더라고요. 한 달 일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을 오히려 슬프게 해드렸지 뭐예요. 혜진아, 이 돈은 아빠에게 너무 큰 선물이고 동시에 너무 아픈 채찍이야. 아빠가 지금 준비하는 사업이 있어. 왕 회장님이 다시 한번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했고 특허 기술도 있어서 시제품이 나오기만 하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왕 회장님이라면 철강 사업하는 그 큰손? 아빠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 맞지? 이번에도 아무 말도 없이 투자금 하라고 융통을 해주셨어. 워낙 확실한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혜진아, 너 이제 알바 안 해도 돼. 이제 고생 끝, 다시 행복 시작이야. 아빠, 나도 도울게. 무슨 일이든 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정말 든든하구나. 저는 아빠를 도와서 일했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사놓은 특허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오염 부위를 살균하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 개발로 멋지게 재기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의 기획 홍보일을 맡아서 주말과 명절도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 제품 홍보를 위해서 세계 각종 가전기술 박람회란 박람회는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물걸레 청소기는 국내 시장 점유율 3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멋지게 재기에 성공하셨고 우리는 예전에 살던 추억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희소식.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사업의 파트너 왕 회장님의 아들이었는데요. 사실 우린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둘 다 첫 결혼에 실패했다는 걸 알고 서로 넋두리도 하고 푸념도 하면서 예전엔 없었던 감정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우리는 분당에 신혼집을 구하고 고양이 2마리를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깡그리 사라지게 했던 이혼 이후 어느덧 5년이 지났네요. 저는 예전보다 더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발렛 주차는 기본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은 명품이든 한정판이든 싹 쓸어올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사치를 부리지 않으려고 해요. 한때나마 제가 한식 뷔페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구슬땀 흘리며 한 달 꼬박 일하고 버는 월급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에 돈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탄탄한 인맥과 믿고 아낌없이 투자해주는 안전망이 있었기에 재기가 가능했지만 재능과 실력을 갖추고도 운이 좋지 않아 실패를 거듭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소외된 이웃들에게 저희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특별히 마음먹고 왕사치를 부린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지역사회복지관에 무료 급식 봉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명품으로 두르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외모에 힘을 좀 줬어요. 그리고 남편의 에마, 영국 황실차로 알려진 3억 원짜리 벤틀리를 무앙 몰고 복지관으로 향했죠. 무료 급식 봉사하는데 안 어울리게 웬 명품이냐고요? 들어보세요. 5년 동안 저에게만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잘난 5급 사무관이었던 전 남편이 직장 내 금품 비위 등으로 중징계를 먹고 파면을 당했다는 소식을 예전 동료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제 임용시험을 치지도 못하고 퇴직금도 반만 수령한 채 빈둥대다가 이번에 사회복지관에서 주차요원 알바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급하게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돈도 명예도 다 잃은 전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고요. 신우는 결혼 자금을 구하지 못해 의사와 헤어지고 우울증에 걸려 두문불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니 제가 친히 방문을 해서 응원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전 남편이 일하는 복지관에 들어서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차에 쏠렸습니다. 남편의 벤틀리는 승차감이 끝내주지만 하차감은 더 끝내줘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전 남편이 주차 요원으로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백작 부인이라도 된 듯 우아하게 주차하고 도도하게 내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이 차종을 한번 확인하고 제 얼굴을 한 번 더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벤틀리를... 이러면서 손가락을 벌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너는 그렇게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여기서 주차 안내나 하고 있니? 한심해라. 어떻게 된 거야? 너네 집 쫄딱 망했잖아. 응, 아니야. 우리 아빠 사업 재개하셨고 난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고. 맞다. 김승현 씨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해야 할 거야. 당신 이름 블랙리스트 올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취업은 좀 힘들 거야. 참고하시고. 그럼 난 이만. 그리고 저는 무료급식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여기서 옛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다 만났네요. 저는 소고기국을 퍼주는 담당이었는데요. 앞에서 비빔밥을 받으면서 밥을 더 달라고 실랑이 하던 두 사람이 절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식판을 떨어뜨리고 비명을 내질렀어요. 아줌마, 아깝게 이거 1인 1식이에요. 야, 네가 어떻게... 언니! 전 남편 골려주려 왔더니 밉상들이 세트로 있네. 그렇게 돈돈거리시더니 돈 아끼시려고 여기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설마 아니죠. 여기서 식사 해결하는 거 뽀대 안 난다. 전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앞에서 오줌까지 지렸어요. 그걸 본 저는 푸하하 웃으면서 아줌마 빨리 옷 갈아입으셔야겠다. 감기 걸리겠어요. 크게 비웃자 시누이가 자기 엄마 손을 잡고 쪽팔린다는 듯 얼굴을 가리며 후다닥 식당을 달려나갔습니다. 저기요,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공짜인데. 저는 큰 소리로 두 사람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맞나 봐요. 그때는 사랑이고 부부의 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악연이었던 그런 만남들.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랬다면 나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지도 않고 오직 돈으로만 봤던 속물들의 민낯을 안 봐도 됐을 텐데. 하지만 덕분에 악연과 헤어질 수 있었고 난생 처음 막일도 해보고 아빠 일도 도우면서 이렇게 성장했다 싶으면 또 그게 다 나쁜 일이기만 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사양할래요. 부자에겐 온화한 얼굴로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구박하는 두 얼굴의 아수라백작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 저 멀리 안드로메다 별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세요. 이웃에게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부모님을 따라 저도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도 나눠드렸네요. 착한 며느리를 구박하는 이중적인 시어머니들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모두 있는 힘껏 행복하세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